안녕하세요, 여러분. 1장에서는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에서 잠깐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 장에서는 플랫폼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수많은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플랫폼을 이용하면서도 그것이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즐기는 로블록스는 게임을 모아놓은 사이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게임 개발자와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입니다. 로블록스에서 게임을 즐기는 그룹과 게임을 직접 만들기도 하는 개발자 그룹이 나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2000년대 초반 인기를 끌었던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도 플랫폼의 좋은 예시입니다. 당시 한글로 된 웹 문서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네이버는 집단 지성을 활용한 지식인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질문자는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답변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를 연결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지식인 이용자는 질문자가 되기도 하고 답변자가 되기도 했죠. 심지어 돈을 받고 특정 학원을 광고하는 가짜 경험담 불법 광고가 1억 4천만 원의 수입을 올릴 정도로 당시 지식인 서비스는 대세였습니다. 이는 지식인 서비스가 악기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손쉽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까지 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기를 끌었던 지식인 서비스를 포함해서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원래 플랫폼은 지하철 승강장처럼 열차와 탑승자가 만나는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휘자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단상처럼 주변보다 올라온 곳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 외에도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원천적인 도구나 수단을 플랫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의 소나타와 기아자동차의 K5가 동일한 제품 플랫폼을 공유하는 것처럼요. 디자인은 다르지만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등 핵심 부품은 같은 모델을 사용합니다. 최근 전기차도 기존 플랫폼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생산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이는 플랫폼을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품 플랫폼, 프로덕트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중개 플랫폼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플랫폼이라는 의미가 모호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었어요. 블록체인, 공유경제, AI, 수소경제 등을 플랫폼 경제 3대 전략 투자 분야로 지정했다. 이렇게 기사가 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기사에서 사실 이 플랫폼은 중개자보다는 기반 기술 또는 토대의 의미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플랫폼 중에는 중개자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제품 플랫폼 성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컴퓨터의 운영 체제인 윈도우스 또는 스마트폰의 iOS, 안드로이드와 같은 모바일 운영 체제를 보게 되면 이들은 수많은 응용 프로그램이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앱 개발자와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로블록스나 네이버 지식인처럼 두 그룹을 연결하는 중개자 플랫폼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 서비스, 즉 SNS는 중개자 플랫폼의 가장 흔한 예시이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처럼 음식을 먹기 전에 사진을 찍어 공유하는 것이 대표적인 활동인데 이 활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일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네트워크를 늘려가는 그런 현상을 저희가 즐길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소셜미디어 서비스가 뭔가 공짜로 이렇게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 돈을 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소셜미디어 서비스는 이렇게 이용하는 이용자, 사용자 그룹과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 그룹, 이 두 가지 그룹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제 소셜 네트워크 시장을 보게 되면 원래는 이제 미국에서 마이스페이스가 먼저 자리를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다시 마이스페이스가 내주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마이스페이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 광고를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용자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페이스북은 초기에는 광고주를 전혀 끌어들이지 않고 사용자 간의 네트워킹을 늘리는 데만 집중을 했죠. 그래서 그 결과 페이스북은 2008년 마이스페이스의 순방문자 수를 따라잡고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페이스북은 약 30억 명의 활성 사용자를 확보하여 여전히 소셜미디어 플랫폼 중에서는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제가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이제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보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소셜미디어를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고 구글의 뒤를 가장 잘 따르고 있는, 그래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일까요? 바로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겠죠. 우선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생각해 보면 기존에 가입한 사용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가입자를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그룹에 가입된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서 느끼는 효용이 커지는 것을 그룹 내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다른 구성원이 더 가입함으로써 자신의 효용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렇다면 페이스북에서는 이런 그룹 내 네트워크 효과만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페이스북은 사용자 그룹과 광고주 그룹을 연결하면서 사용자와 광고주 간의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네트워크 효과의 방향이 좀 다를 뿐이에요. 사용자는 광고주 그룹에게 플러스가 되는 효과를 발휘를 하죠. 왜냐하면 사용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광고주가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더 커지겠죠. 하지만 반대로 광고주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용자가 겪게 되는 불편함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원하는 그런 광고를 잘 타겟팅한다면 그 불편해지는 정도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지요. 물론 페이스북은 이렇게 광고주와 사용자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앱 개발자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앱 개발자들은 페이스북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다운로드 횟수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증가하겠죠. 반대로 페이스북 사용자들은 더 많은 앱이 올라올수록 자신이 원하는 앱을 찾을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효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자 그룹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개발자의 수익이 늘어나고 개발자 그룹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사용자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을 그룹 간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고요. 이 경우에는 다 양의 포지티브한 그런 그룹 간의 네트워크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처럼 그룹 간의 네트워크 효과를 지니면서 중개자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시장을 바로 양면 시장, two-sided marke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중개자로서의 플랫폼은 이렇게 양면 시장에서 두 그룹을 연결하여 그룹 간의 네트워크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파트 2에서는 플랫폼 그것이 알고 싶다와 연결지어서 구글의 경쟁자는 과연 누구일지, 그리고 왜 비디오 게임기 시장은 세 회사가 계속해서 사이좋게 나눠먹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플랫폼의 존재, 그리고 과연 플랫폼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김기훈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